안녕하세요. 저를 무시하는 것들을 두 배로 밟아버린 30대 여자입니다. 간혹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끝까지 참고만 있을 줄 아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괜히 부딪히기 싫어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한 번 봐주면 두 번, 세 번 더 선을 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그 인간들을 응징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착하게만 살던 제가 시원하게 성공한 복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우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빠가 사업을 크게 운영하셔서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빠 덕분에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냈지만 아빠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정말이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언젠가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비싼 메이커 신발이 있었어요. 아빤 제가 갖고 싶어하는 신발을 선뜻 사주시면서도 따끔한 충고를 덧붙이셨죠. 딸, 아빠가 항상 네가 원하는 걸 사다 주긴 하지만 친구들한테 괜히 자랑하고 그러지 마. 가진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겸손할 줄 모르면 그게 다 업보로 돌아오는 거야. 알겠지? 전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빤 성실함과 겸손함을 항상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전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도 버릇없게 자라지 않았고 함부로 남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화목했던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빠가 믿었던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주신 게 화근이었죠. 아빤 사람을 믿은 죄밖에 없었지만 그 결과가 너무 가혹했어요. 아빠 지인이 야반 도주를 하는 바람에 저희 집에 불똥이 튀었고 집에 돈 될 만한 물건은 다 팔아봤지만 가세가 급히 기우는 건 막지 못했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반지하 새방으로 쫓기듯 이사를 해야 했고요. 그 이후부터 엄마 아빠의 싸움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금슬이 좋았던 두 분이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집안은 매일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매일같이 들리는 부모님의 고함 소리에 전 방에서 귀를 막고 숨어있기도 했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애 미래는 생각도 안 해? 그 사람이 뭐라고 전 재산을 다 날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나라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나도 이러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니라고. 말만 하면 뭐가 해결돼? 당장에 학원비 낼 돈도 없는데. 당신 그 잘난 의리 때문에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엄만 분에 못 이겨 바닥을 치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아빠도 감정이 격해졌는지 억지스러운 화만 내셨습니다. 정말이지 평소에 다정하고 사이좋던 부모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항상 서로를 위하고 넉넉하게만 했던 시절은 마치 한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죠. 집이 이 지경이 됐으니 학교에 가도 공부에 집중이 되질 않는 겁니다.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해 행정실에서 이름을 부를 때면 전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천근만근 무거웠고요. 그러다 어느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만 당장 짐을 싸겠다고 장롱을 뒤졌고 아빤 그런 엄마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시더라고요. 여보,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해결해 볼 테니까. 애도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 뭘 어떡해. 사고친 당신이 제일 잘 알겠지. 난 정말 당신하고 단 하루도 같이 못 있겠어.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엄마가 나가버리고 예전에 다정했던 아빠의 모습은 간데없이 초라하게 어깨가 처진 쓸쓸한 가장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날 밤 아빠는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한참 망설이다 힘겹게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현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너희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엄마 다시 돌아올 거야.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데려올게. 전 대답 대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과 아빠의 초라해진 모습이 불쌍한 마음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뒤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전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네요. 당장 집에 돈 벌을 사람이 절실했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부모님 다툼을 끝내려면 누군간 희생을 해야 했거든요. 결국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를 누비며 축제를 즐길 때 전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생산직에 입사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전 20살이란 어린 나이에 스스로 소녀가장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진짜 대학 안 가도 괜찮겠어? 아휴, 네 아빠 때문에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니. 엄만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딸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그때 전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대기업 생산직이 웬만한 대졸자보다 대우도 더 좋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 빚도 다 갚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제 막 어른이 된 제게 공장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하루 종일 서서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다리는 퉁퉁 붓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죠. 하지만 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도움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다 첫 월급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전 제 옷 한 벌 사지 않고 그 돈을 고스란히 엄마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딸, 엄마가 이 돈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우리 딸 고생해서 번 돈인데 엄마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이걸 받겠어. 아니, 엄마. 엄마가 기쁘게 받아줘야 내가 보람을 느끼지. 앞으로도 나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다행히 제 간절한 노력에 부응하듯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서로를 탓하며 상처 주던 마음을 접고 다시 손을 잡으셨답니다. 아빠는 새벽같이 인력 사무소로 나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 엄마 역시 식당 일을 하며 바쁘게 일하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희 엄마랑 너한테 평생 갚아도 모자랄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도 우리 딸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아갈 힘이 난다. 아빤 제 어깨를 두드리며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했네요. 전 돈이 생기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두 빚을 갚는 데 쓰곤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제가 25살이 되던 해 그 무거웠던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 남은 빚을 다 갚던 날 저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랜만에 소박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이게 다 네 덕분이다. 비록 오늘은 삼겹살이지만 다음엔 아빠가 꼭 소고기 사주마. 많이 먹어. 엄마 아빠는 절 지그시 바라보다 목이 메었는지 다음 말씀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빚을 전부 다 갚았다는 해방감과 안도감에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네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동안 엄마 아빠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지금처럼만 잘 살아봐요.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다. 아빠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족 꼭 행복하게 해줄게. 물론 그날 이후로도 하루 일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젠 좀 여유를 부려도 될 법했지만 오히려 전 더 꼬박꼬박 돈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는 게 제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다신 저희 가족이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청춘은 청춘인지라 슬그머니
그 좋은 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20살부터 공장과 집만 오가느라 연애 한번 못 해본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남자는 저라는 사람보다 제 지갑을 더 사랑한 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절 살뜰히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데이트 비용은 은근슬쩍 제 몫이 돼 있더라고요. 카페에 가도 지갑을 두고 왔다며 뒤로 물러나기 일쑤였고, 밥을 먹고 나면 신발끈을 고쳐매느라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나 벌써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 네가 먼저 결제하면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그러니까 오늘은 현아 네가 사주라. 어? 전 남자친구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게 카드를 내밀게 하더라고요. 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번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전 남친의 뻔뻔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을 은근히 이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현아야, 너희 회사는 보너스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 마침 이번에 나 노트북 바꿀 때가 됐는데 네가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나중에 나 취업하면 100배로 갚을게. 전 남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모은 돈인데 현장에서 먼지 마시며 고생해서 번 그 아까운 돈을 그 인간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전 남친과 헤어지게 된 계기는 그 인간의 생일날이었답니다. 전 평소 절 위해선 절대 사지 못할 비싼 시계를 큰맘 먹고 선물했어요. 그런데 그놈은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인터넷으로 가격을 검색해 보더니 이내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네가 받는 월급이 얼만데? 생일 선물 치고 이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내 친구 여자친구는 뭐 명품 정장도 척척 사주던데 너 설마 나한테 돈 아끼냐? 오빠, 내가 버는 돈이 우습게 보여? 나 이거 벌려고 20살 때부터 대학도 포기하고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 네 빈대지 받아주려고 내가 피땀 흘려 돈 모은 거 아니라고. 나 갈래. 그 시계도 내놔. 전 남자친구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당황해 절 붙잡으려고 했어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현아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갑자기 왜 이렇게 째째하게 굴어? 사랑? 넌 내 돈을 사랑한 거겠지.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너한테 쓴 돈 아까워서라도 더는 못 만나겠어.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첫 연애의 끝은 씁쓸했지만 한편으론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린 듯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얼마 뒤 전 남친과의 허무한 연애를 끝내고 전 다시 공장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빚도 다 갚고 빈대 붙는 인간도 없으니 이젠 저 자신을 위해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실하게 일만 하던 직장생활에도 생각지 못한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였어요. 현아 씨, 오늘도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더 예쁘네. 오늘 끝나고 뭐해? 그 상사는 제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막무가내로 구는 거 있죠. 매일 아침 제 사물함에 부담스러운 꽃다발을 넣어두는가 하면 잊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기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동료들 사이에서 저하고 결혼할 사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현아 씨, 그 소문 진짜야? 현아 씨 곧 결혼한다던데? 네? 결혼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사내인 저와 그 상사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참다 못한 전 여직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휴게실 근처에서 그 상사를 마주쳤을 때 아주 단호하게 말을 꺼냈답니다. 다들 저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가 그 상사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기요, 선임님.
저랑 사귄다고 소문내고 다니셨다면서요? 심지어 곧 결혼할 사이라고 했다는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싸늘한 목소리에 그 인간은 당황하며 헛기침만 하더라고요. 늘 그랬듯 발뺌을 할 생각이었겠죠. 아니 그게 내가 현아 씨를 아끼는 마음에 조금 앞서 나간 거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참, 그런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다니는 게 저를 아끼는 건가요? 요즘 세상에 상대방 의사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곤란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뭐 직장 상사면 사람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줄 아세요? 제 일침에 주변 공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네요. 구경하던 동료들도 눈을 크게 뜨고 저희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자 상사는 얼굴이 벌개져 도리어 제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자꾸 이런 식이면 공장 계속 못 다닐 줄 알아? 너도 은근히 나한테 꼬리 쳤잖아.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너 잘리게 할 거니까. 상사의 협박 섞인 말에 전 오히려 비웃음을 날려주었죠. 방금 다들 들으셨죠? 본인 마음 안 받아주면 직장 못 다니게 하겠다고 저한테 대놓고 협박하시네요. 선임이란 직함 달고 지금 부하 직원한테 갑질하시는 건가요? 네, 두고 볼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보세요. 전 그 길로 조금도 참지 않고 직장 인사팀에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상사가 보낸 메시지들과 동료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모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버렸네요. 결국 그 상사는 중직을 받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강제 전출됐습니다. 저의 소신 있는 대처를 본 직장 동료들, 특히 여직원들은 절 당찬 사람이라며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현아 씨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막힘없이 할 말을 다 해? 진짜 멋있어.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그 사건 이후 전 단순히 일 잘하는 직원을 넘어 여자 동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리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한 덕분에 제 직장 생활도 한결 수월해졌고요. 그 뒤로 한동안은 다시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네요. 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고 나니 상황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종종 맥주 한 잔을 나누던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겁니다. 저도 30살을 넘기니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연예인 도통 무심했던 저도 자연스레 결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33이 되던 해 드디어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K대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처음 소개팅 자리에 나갔을 때 전 남편의 첫인상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매가 날카로운 것 같고 인상이 차가워 보여 저한 결이 참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아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 혹시 파스타 좋아해요? 괜찮으시면 다음에도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첫 만남이 끝나고 남편이 정중하게 물었지만 전 그저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계속 만남을 이어갈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그날 이후 절 향해 지칠 줄 모르고 직진하기 시작했거든요. 가끔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녹초가 되어 퇴근할 때면 언제 왔는지 남편이 공장 정문 앞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얼마 안 기다렸어요. 한 2시간쯤 됐나? 피곤할 텐데 이거 마셔요. 현아 씨 생각나서 샀어요.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차가워 보였던 첫인상과 달리 절 볼 때면 눈꼬리가 휘어지며 세상에서 가장 순한 얼굴인 거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단 말처럼 저도 남편의 꾸준한 정성에 감동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답니다. 그렇게 자꾸 만나다 보니
남편의 숨겨진 순수하고 다정한 모습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흔든 건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현아 씨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당차게 살아왔는지 들으면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젠 그 무거운 짐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네요.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거 앞으로 평생 옆에서 증명해 볼게요. 학벌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모습에 전 결국 남편을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전 33세 많은 일의 축복 속에서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 남편이지만 제 강단이고 똑부러진 성격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는, 동시에 절 늘 사랑으로 감싸주는 남편을 보며 저도 앞으로의 제 삶이 행복할 거라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며 양가 가족들에 대해서도 알고 보니 남편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 무렵 저희 시댁은 시아버님이 크게 하시던 사업이 3년 전쯤 실패하는 바람에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번듯한 집 한 채 없이 전셋집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시댁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고 남편은 그게 고맙다며 저희 친정에 더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정말이지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고생하며 자란 걸 잘 알아서인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더군요. 신혼 초 남편은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러 엄마 시장에도 같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 집안일도 도맡아곤 했습니다. 엄마가 무릎이 좋지 않아 시장 봐오는 걸 힘들어 하실 때면 남편이 미리 연락해 필요한 식재료를 다 사다 냉장고까지 꽉꽉 채워두었고요. 덕분에 엄만 사위 덕에 손에 물 안 묻히고 산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매번 시장에서 이고지고 장 봐오는 게 참 힘들었거든. 근데 우리 사이가 집으로 배송까지 턱턱 시켜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제가 야간 근무를 하느라 친정 일을 미처 챙기지 못할 때도 남편은 혼자서라도 친정에 가곤 했습니다. 가끔 시골 할머니 댁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남편은 군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아들보다 나은 사이라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사이가 얼마나 다정하고 세심한지 글쎄 장인장물 친부모만큼 살뜰하게 챙긴다니까. 내가 늙음하게 사이복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네. 이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참 살가운 사이였어요. 퇴근길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처가에 들러 아빠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엄마의 소소한 투정까지 다 받아주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남편 하나는 정말 잘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얼마나 다정했냐면 심지어 제 이모들까지 챙기는 거 있죠. 하루는 엄마가 바쁘게 사느라 이모들과 자주 만나지 못해 사이가 소원해졌단 소리를 듣곤 엄마 이모들 다 모시고 근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모들은 조카 사이가 연예인보다 잘생겼고 마음씨도 곱다며 아주 난리가 났었죠. 장모님, 이모님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경치 구경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 사이가 최고네. 우리 현아가 결혼하는 끝내주게 잘했네. 남편의 이런 정성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고요. 하지만 왜 항상 좋은 날은 짧기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혼생활이 다 끝나기도 전 큰 위기를 맞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결혼한 지 딱 1년이 됐을 때 남편은 제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버렸거든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표를 낼 수가 있어. 그런 중요한 일은 최소한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이제 좀 쉬고 싶어서 그랬다고. 당신도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가 당장 굶어 죽게 하겠어? 왜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아?
항상 든든하고 다정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정말 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죠. 평소에 남편은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가라며 서로를 명문대를 나왔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중소기업의 연봉이나 복지는 애초에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떵떵거리는 친구들의 모습과 자신의 처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표를 던져버렸던 거죠. 당신은 내 스펙이 그런 곳 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친구들은 벌써 대기업에서 자리 잡고 앞서 나가는데 나만 이게 뭐야? 내가 맘먹고 이직 준비하면 대기업이 뭐야? 더 좋은 회사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때부터 남편은 대기업 입사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네요. 30 중반이 넘은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가긴 하늘의 별 따기였고 또 경력직으로 이직하기엔 이전 경력이 너무나 짧았고요. 그렇게 몇 번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봤지만 번번이 낙방하자 남편은 아예 노력조차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엔 잠만 자고 밤이면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더군요. 여보, 나 오늘 좀 늦어. 어차피 다시 회사 가면 바빠질 텐데 이럴 때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지. 당신 그 소리가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당신 술 먹고 놀고 싶어서 사표 냈니? 이렇게 남편이 백수로 지낼 동안 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란 자존심만 남은 남편은 갈수록 뻔뻔해졌고 시댁 식구들 역시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큰 상처를 주더라고요. 세아가 네가 답답하겠다만 그래도 큰일 아래 기죽이지 말고 용돈 달라면 아낌없이 줘라. 남자가 돈 없이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어머님, 안 그래도 그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시원하게 긁고 다니고 있어요. 말 그대로 남편은 대기업 입사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제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다녔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취업 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카드로 친구들과 비싼 술집에 가거나 고가의 브랜드 옷을 사들였죠. 어쩌다 제가 카드 명세서를 보고 한마디라면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고요. 내가 나중에 대기업 들어가 한 번에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사람 기를 왜 이렇게 죽여? 그리고 이거 다 나중에 면접 볼 때 입으려고 준비한 거야. 심지어 남편은 집안일에서도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제가 야근을 마치고 아침에 초췌한 모습으로 귀가하면 거실은 남편이 밤새 먹다 남은 술병과 배달음식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나까지 자빠져 자다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시끄럽다고 베개까지 막 던지지 뭡니까? 당신도 꼭 사람 자고 있는데 청소기를 돌려야겠어? 지금 나 이러고 있는 거 보기 싫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래, 말 한번 잘했네. 당신 그러고 빈둥거리는 거 내가 대체 언제까지 수발 들어줘야 돼? 아유, 그놈의 잔소리. 하여튼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지. 그 이후 남편은 제 직업이나 학력을 대놓고 비하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공채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 화풀이를 제게 쏟아내더라고요.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 몸만 쓰는 일을 하니까 속 편하겠지. 나처럼 머리 쓰는 사람이 얼마나 고뇌하고 힘든지 당신 알기나 해? 수준 차이 나서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도 저희 친정 경조사까지 건너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의 환갑잔치가 있던 날에도 남편은 입사 지원서를 써야 한다는 핑계로 끝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남편은 그 시간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남편은 제가 고생해서 모은 적금을 깨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돈이라고 거절하자 남편은 아주 길길이 날뛰더군요. 네가 아주 날 못 믿어 그러는 거지? 너네가 취직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남편은 갈수록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였고 전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네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잘 풀리지 않는 걸 마치 저 때문이라는 듯 몰아세웠어요. 남편이 백수가 된 게 모두 다 제 탓이라며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시댁에 들를 때마다 시몬 다짜고짜 한숨부터 푹푹 내쉬며 제 속을 긁어놓으셨습니다. 네가 집에서 남편 길을 못 살려주니까 저 대단한 인재가 밖에서 길을 못 펴는 거 아니겠니? 네가 옆에서 살살 기도 살려주고 내조를 잘해야지. 도대체 쟤를 어떻게 잡았길 저 모양이야? 그렇게 제 탓을 하면서도 시댁 전세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근슬쩍 제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게도 시부는 사업 실패 후 남은 빚을 제 월급으로 조금씩 갚아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대기업 들어가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때까지만 네가 좀 고생해주면 안 되겠어? 넌 대기업 다녀서 돈도 많이 벌지 않냐? 명절이나 제사 때면 절 마치 식모 부리듯 대하는 태도도 여전했고요. 제가 밤샘금을 하고 녹초가 된 상태로 시댁에 가도 쉬라는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앞치마부터 던져주지 뭡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고졸을 한 이유로 친척들 앞에선 대놓고 무시하면서 남편의 명문대 학벌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치켜 세우더라고요. 우리 아들에 비해 며느리 제가 조건이 좀 딸리는 건 솔직히 맞지 뭐. 우리 집이니까 그런 거 내색 하나도 안 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다른 집이었으면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난리였을걸. 전 이런 숨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오로지 저희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가 조금 더 희생하고 참으면 언젠가 남편도 제자리를 찾고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닌 더 심한 무시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뿐이었네요. 그렇게 남편이 백수로 지낸 지 1년 8개월 정도 됐을 무렵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친구 부부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사실 그동안 사이가 계속 냉랭했는데 오랜만에 같이 친구들도 만나고 술 한잔도 하며 분위기를 좀 풀고 싶은 마음이었네요. 제 바람처럼 처음엔 분위기가 제법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술균이 조금 오르자 친구들이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36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잖아. 시세가 벌써 이만큼이나 올랐더라. 우리 남편 이번에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했어. 역시 명문대 나온 사람은 확실히 다르긴 한가 봐. 현아 남편분도 같은 대학 나와서 잘 아시겠네요. 너흰 좋겠다. 난 애 키우느라 정신만 없어. 그래도 우리 애가 공부를 꽤 잘해서 이번에 영재반에 집어넣을까 해. 원래 모임이라는 게 그렇듯 서로의 형편을 뽐내며 은근히 상대기를 죽이는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친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인준 씨,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인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대학교를 나왔으면서 어떻게 고졸 출신 현아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두 사람 격차가 좀 나잖아요. 제게 그런 무례한 질문을 던진 친구 이름은 진숙이었습니다. 진숙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 시샘해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걸던 친구였어요. 사실 전 어릴 때부터 외모가 꽤 눈에 띄는 편이라 주변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 진숙인 그런 절 보며 늘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고등학교 때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진숙이가 오랫동안 짝사랑해서 매일같이 쫓아다니던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남학생은 진숙이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제게다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현아야, 사실 나 너 예전부터 진심으로 좋아했어. 너만 괜찮다면 나랑 만나볼래? 내가 잘해줄게. 그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진숙의 눈빛은 순식간에 시기와 질투로 이글거렸고요. 전 친구인 진숙을 생각해 그 고백을 단칼에 거절했지만 진숙인 고마워하긴커녕 그때부터 제게 노골적으로 공격을 퍼부었어요.
제가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을 때도 진숙인 위로하는 척하며 은근히 제 속을 뒤집어 놓곤 했고요. 현아야, 대학 안 가도 요즘은 기술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대. 너무 기죽지 마. 뭐, 넌 얼굴이 예쁘니까 그걸 믿고 뭐든 하지 않겠니? 입으론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지만 그때 진숙이 입가엔 쌤통이라는 듯 미소가 걸려 있더군요. 이렇게 학창 시절만 생각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절 시샘하고 따라하던 진숙이가 먼저 떠오를 정도였네요. 또 한 번은 시험이 끝나고 고등학교 축제 때 제가 전교생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진숙인 그걸 또 시샘해 제가 연습하는 내내 옆에서 제 속을 긁고 났습니다. 아우 귀 아파. 현아야, 너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 거 아니야? 무슨 염소니? 그리고 선곡도 진짜 촌스럽다 얘. 너 그러다 무대에서 망신당하면 어떡하려 그래. 하지만 정작 공연 당일 제가 큰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오자 진숙인 축하는커녕 비꼬는 말만 잔뜩 늘어놓더라고요. 야, 너 화장 왜 그렇게 했어? 무대 조명 받으니까 너 눈꼬리 올라간 거밖에 안 보이더라. 그리고 노래도 영. 너 애들이 박수 쳐주니까 네가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건 아니지? 이렇게 가뜩이나 예민하던 진숙인 수능 날이 다가올수록 아주 고슴도치가 다 돼갔어요. 어차피 전 대학도 포기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문제집을 풀고 있자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겁니다. 너 이래놓고 친구들 몰래 수능 보라는 거 아니지? 너 저번에 성적 보니까 학원도 안 다니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 진짜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어? 너 솔직하게 말해봐. 그런데도 제가 진숙이와 싸우지 않았던 건 솔직히 그때 집안 사정이 너무 심각해 겨우 질투나는 애한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런 애들한테까지 시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하면 볼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가끔 친구들 모임이나 동창회에서 어김없이 진숙이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사건건 제 인생에 태클을 걸던 진숙이가 그날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기어코 사달을 낸 거죠. 진숙인 제 남편에게 대놓고 제가 고졸이라고 비웃더니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술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네가 아무리 대기업에 다니고 잘나봤자 결국 네 남편도 창피하는 고졸일 뿐이야. 이렇게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진숙의 선 넘은 발언 때문에 친구들도 모두 당황했고 순간 테이블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전 떨리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적어도 제 남편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대학 나온 게 뭐가 중요하냐. 난 내 아내를 존경하고 현안 대기업에서 충분히 제 몫을 다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주길 간절히 바랬죠. 아무리 사이가 소원해도 어쨌거나 저흰 부부이고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전 머리가 다 어지러웠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저도 사실 쪽팔려서 결혼 미루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디 할 사람이 없어서 고졸이랑 결혼하냐고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요.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술에 취해 낄낄거리며 저를 비하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대단히 재밌는 농담이라도 되느냐. 아주 어깨까지 들썩이며 크게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1년 넘게 백수로 지내는 남편을 군말 없이 뒷바라지하며 시댁 빚까지 감당하고 있는 아내에게 감히 할 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니 진숙이도 신이 났는지 계속 고졸 타령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남편도 진숙이와 짝짝꿍이 맞는지 정도를 모르고 오바를 떨며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절 깎아내리는지 아까까지 자기 자랑을 늘어놓던 친구들조차 당황해 제 눈치를 살필 정도였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줄 줄 알았던 유일한 사람마저 저를 무시하고 비웃는 그 비참한 순간,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끝까지 폭발하고 말았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술기운이 잔뜩 오른 얼굴로 실실 웃으며 제 속을 긁어놓고 있었고요. 여보, 근데 진짜 나나되니까 당신하고 같이 살아주는 거야. 당신이 어디 가서 나 같은 명문대 나온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 스펙에 당신 같은 여자면 아예 나니까 거두는 거지. 그러니까 나 마음 떠나기 전에 나한테 잘하란 말이야. 알았어? 남편의 망언이 계속되자 머릿속에서 이성이 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마음 잘 알았어. 근데 뭐 결혼 무르고 싶다고? 그래 그렇게 해. 옛다 결혼 물려주마. 말이 끝나자마자 전 앞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들어 그걸 남편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차가운 맥주가 남편의 안경과 얼굴을 타고 볼품없이 흘러내리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눈만 꿈뻑거리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지금 나한테 뭘 뿌린 거야? 남편이 소리를 치며 일어났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냉정한 목소리로 남편을 쏘아붙였네요. 미친 건 당신이지. 명문대 나와서 백수로 지내며 마누라 등골 빼먹는 안쪽 팔리고 고졸 마누라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친구들 앞에서 센 척하는 건 안 부끄럽니? 당신이 말하는 그 잘난 명문대 간판 내가 오늘부로 박살내줄 테니까 기대해. 정말이지 그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당황해 어버버하는 사이 전 자리에서 일어나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늘부로 넌 아웃이니까 집구석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밖에서 나를 존중하고 편들어줄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이런 막장짓을 해? 저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지켜보던 진숙에게로 시선을 돌렸죠. 진숙인 그날 남편 없이 혼자 참석했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야, 김진수. 너 아까부터 고졸이라고 나 무시했지? 넌 뭐 대단한 대학 나왔니? 너도 고작 전무대 나왔잖아. 전무대 나왔으면서 어디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까불고 있어? 그러자 진숙이가 얼굴이 벌개져 반박하려고 했고 전 곧바로 말을 가로챘습니다. 야, 너 말 다 했어? 고졸이랑 그래도 대졸이랑 같은 줄 알아? 됐고, 너 오늘 왜 혼자 왔니? 네 남편은 어디 갔어? 너 사실 남편하고 별거하고 있다며? 내가 그 소문 모를 줄 알았니? 난 그래도 네가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모르는 척 입 다물고 있었어. 근데 네가 그러고도 친구니?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척 보면 척이지. 네가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런 취급이나 당하는 거야. 능력도 안 되는 게 허구한 나 명품질에 남 험담이나 하고 사니까 남편이 오만정이 떨어지지 않았겠니? 제발 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다음부터 내 앞에서 까불면 그땐 진짜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알았어? 그렇게 할 말을 다 마친 전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평소 당차고 똑똑했던 제가 폭발하는 모습에 숨죽인 채 눈치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엉망이 된 남편과 얼굴이 벌개진 진숙이를 뒤로하고 식당을 그렇게 걸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네요. 전 그날 이후 제가 남편에게 경고한 것처럼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결혼한 지도 2년이 채 되지 않아 복잡할 것 같았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금방 마무리되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 주도권이 저에게 있기도 했고요. 아무리 생산직이라도 대기업에서 14년차 베테랑으로 근무하며 쌓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명문대를 나와 평범한 직장생활 4년차였던 남편보다 월급이 훨씬 셌거든요.
남편은 본인 학벌만 믿고 기고만장했지만 실상은 제 덕을 보며 배부르게 살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제가 정말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요. 평소처럼 제 비를 맞추면 대충 넘어갈 줄 알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흔히 쓰는 수법을 들고 나왔지 뭡니까? 여보, 내가 정말 미쳤나 봐. 그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게 다 술 때문에 그런 거야. 어? 내 진심 아닌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남편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며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답했죠. 야구도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지? 넌 이미 원아웃, 투아웃 다 당한 상태였어. 그런데 그날 네 밑바닥을 다 본 것 같더라. 난 이제 당신 상대하기도 싫으니까 당장 내 인생에서 당신 아웃이야. 남들 앞에서 네 안을 벌레 보듯 깎아내릴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넌 꿈에도 모르겠지? 그게 네 진심이야. 아니야, 현아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나 진짜 이제 정신 차리고 대기업이든 어디든 당장 취직할게. 제발 나 버리지 마. 남편은 제 마음을 돌리려 저희 엄마 아빠까지 찾아가 사정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부모님도 사위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시더군요. 사위 사랑이라면 1등이던 아빠도 남편을 쳐다도 보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난 우리 딸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겐 더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 당장 여기서 나가게. 경찰 부르기 전에 참말 말고 꺼져. 장인어른, 제발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평소에 절 그렇게 예뻐하셨으면서 이렇게 한 번에 내치시는 겁니까? 남편이 아무리 울고불고 빌어도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딱 9개월이 지났네요. 하나도 고소한 소식은 그날 이후 진숙이 역시 남편과 별거 끝에 이혼을 당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워낙 남의 험담을 일삼았던 진숙이에게 지친 친구들은 아예 진숙이를 모임에서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도 들었어? 진숙이 결국 이혼했대. 그 남편이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했다나 봐. 그럴 줄 알았어. 현아 너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굴 때부터 알아봤지. 이제 우리 모임에 진숙이 부르지 말자. 어차피 걔 와봤자 남 욕이나 하겠지 뭐. 이후 전 남편 역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요즘은 명문대를 나와 석박살 따도 취업이 힘든 세상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믿고 버티다 결국 지금도 백수로 지내고 있다나 봐요. 시모도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는지 나이 먹은 아들 뒷바라지하며 삼시세끼 밥 차려주느라 곡소리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잘난 녀석이 왜 취직이 안 될까? 그러게 우리 며느리가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잘난 내 며느리를 내 손으로 내친 꼴이네. 물론 저도 지금까지 대기업에 열심히 다니며 다시 소중한 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답니다. 부모님도 다시 집에 돌아온 절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응원해 주셨고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우리 딸.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 아빠가 있잖니.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얼마든 부모한테 기댔으면 좋겠구나. 그래 우리 딸. 아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나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 이제 우리 딸은 그래도 돼. 저는 비록 남편복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젠 부모님 옆에서 든든한 딸로 효도하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도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틈만 나면 유튜브에서 사연을 듣고 계시길래 제가 잔소리를 좀 했거든요. 엄마, 뭐해? 맨날 그 채널만 봐? 아, 지겹지도 않아? 나도 그동안 하도 들었더니 엄마만큼 매일 보는 것 같네. 예, 이거 좀 들어봐라. 세상에 정말 별사람이 다 있다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기도 하고 분통도 터지고 말이다. 아주 재밌어. 그런데 옆에서 하나둘 듣다 보니
저도 어느새 팬이 돼버렸고 내 사연도 과연 채택이 될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 사연이 부디 많은 분께 시원한 사이다가 되어 막힌 속을 뻥 뚫어드렸으면 좋겠네요. 나름 열심히 사연을 적는다고 적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처음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사연을 보내기까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겪은 시련들은 결국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더라고요. 혹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누군가의 무시나 배신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게 가족이든 연애 상대든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니까 너랑 살아주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에 속아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학벌, 배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저도 이제 남의 시선이 아닌 절 진심으로 아껴주는 부모님과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오늘 모두 행복하세요.